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자주 좀 최 불러주시죠. 본부장님. 이렇게 띄엄띄엄 부르셨어요. 아, 저희는 여러 분 불렀는데 네네네. 본부장님께서 저희를 네, 자꾸 제가 좀 거부하셔가지고. 바빴습니다. 예. 아, 왜 그러냐면 요즘 제가 이제 ETF 업계에 몸담은 지 1년 반 됐거든요. 제일 바빴어요. 그러셨어요? 거의 매주 신상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한 해만 삼성자산운용에서 ETF가 몇 개 나왔을 것 같으세요? ETF가 네, 올해 한 해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나 네, 뭐 한 2, 30개? 네, 23개. 그 정도? 네, 23개. 진짜? 네. 설마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바빴습니다. 소위 말하는 흥행은 괜찮았습니까? 흥행은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고 아직도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아하. 네, 시장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물린 것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금융 상품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이 끊기면서 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예금으로 가도 되고, 예금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한전채 이런 걸로 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ETF 업계가 상품은 많이 나왔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은 그거 하잖아요. 지금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지금 본부장으로 역임 중이시지만 네. 시장에서는 NH증권의 최창규 해가지고 네. 선물 옵션을 비롯한 네. 파생 쪽에 아우, 네. 맞아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 거의 한 20년간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음 주에 그래도 마지막 쿼드루플 위칭데이가 오니까 네. 이따가 후반부에 네,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좋습니다. 네, 한번 예 네. 어떤 ETF가 그렇게 또 많이 생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 뷰가 틀리고 관점이 틀릴 수 있고 저도 네. 굉장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하철 전철역 출구 이론을 믿어요. 지하철 전철역 출구 이론. 출구 이론이 전철역의 어떤 출구 이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포맥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네. 광화문역에서 내렸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승희 앵커처럼 좀 이쁜 앵커가 가는 쪽이 인포맥스일 거다. 오, 내가- 과연 그럴까요? 아, 네. 뭐 네네. 세종문화회관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 네네. 좀 비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네네네. 서울대를 찾는다. 서울대 네. 입구역에서 내렸다. 그러면 저는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아. 가는 쪽이 출구가 아니겠냐. 그렇겠네요. 그게 제가 믿는 방향이고 제가 ETF 업계에 온 이유도 어떤 ETF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거 아니겠냐. 그게 네. 그거야말로 시장의 현 주소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제가 그런 거 위주로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제가 네. 이제 진우 형님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뵀는데 오, 네, 형님. 옛날에 네. NH 선물에 계실 때 저는 네. NH 증권에 있었고 네. NH 선물에서 FX 쪽에 최고 달인이셨어요. 최고 달인. 네네, 제가 진짜 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항상 구수한 입담과 FX 그러면 우리가 화는 잘 그때도 모르거든요. 입담이 아 훌륭하셨군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역시 날라댕겼었어요. 본투비 진행자가 아니셨습니다. 네네네, 더 날라댕기셨고 그때는 또 젊으셨어요. 그래서 더 파워가 넘치시고 말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도끼처럼 날아오시는 그런 사이였는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제가 삼성자산 옮겼고 그리고 또 이진우 소장님도 또 그 연구소 차리셨고 네. 그래서 처음 오래간만에 뵙는 거여서 제가 뭐 몇 가지 좀 퀴즈를 드릴까 합니다. 자, 반가워서 퀴즈를 네, 내시겠다고요? 당연하죠. 예. 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으로 넘버원 ETF는 뭘까요? 넘버원. 넘버원 네. 사이즈로 모르겠는데요. 코덱스 200입니다. 아, 그- 네. 코덱스 200이니까 당연히 그 200은 무슨 200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기 코스피 200 맞습니다.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냥 스탠다드한 ETF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2등 ETF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대충 주식일까요? 채권일까요? 출제 교수의 의도로 봐서는 네. 채권. 맞아요. 의도파. 야, 역시 우리가 뭘 아는 역시, 게 아니고 역시 사지선다에. 그냥 잘 찍어봤어요. 자, 화면 잠깐 의도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네.
자, 코덱스 200은 5.7조 원이고요. 사이즈가 2002년 10월 14일 날 상장했어요. 2002년 10월 14일은 ETF가 처음으로 상장한 날이기도 해요. 2002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고요. 아마 승희 앵커님은 이때 뭐 대한민국 외치셨나요? 아, 외쳤죠. 아. 뛰쳐나가서. 네네네. 월드컵 할 때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소도 그렇고 저희 삼성자산에서도 ETF 상장 2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네. 20주년 행사를 했었고 그래서 약간 오래되고 뭐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ETF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지수가 그 ETF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코덱스 200은 아하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등, 3등이 타이거 CD 금리 그리고 코덱스 KOF라는 초단기 금리 상품이에요. KOFR 리보 금리. 리보 금리. 네. 상장일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제가 옆에 사이즈는 3.3조, 3.2조라고 적어놨는데 타이거 CD 금리는 2020년 7월 7일에 상장했으니까 네. 대략 한 2년 정도 된 상품인데 코덱스 KUFR은 몇 달 됐을까요? 뭐야 이거? 4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7개월 겨우 넘었구나. 그러니까요. 7개월밖에 안 된 ETF가 그러네. 3.2조 그리고 우리나라 600개가 넘는 ETF 중에서 사이즈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ETF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근데 한 가지 뚫어지게 보셔야 될 게 타이거 CD 금리도 최근에 사이즈가 늘었는데 이 타이거 CD 금리와 코덱스 KOFR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 일종의 파킹 통장 물론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저희 컴플라이언스에서 얘기하던데 일종의 이제 ETF를 이용해서 네. 잠깐 현금을 맡겨두는 그런 성격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ETF 업계 특히 ETF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위험 회피 성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캐시 이즈 킹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 빅4 ETF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요. 네. 저 입출금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뭐 근데 입출금 아무 때나라는 개념보다는 얘는 사고 팔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네, 샀다 네. 팔다 네, 샀다 팔았다 뭐 만기 개념도 없고 네, 만기 개념도 없고 예, 그런 형태의 상품이 2등과 3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봤을 때 네. 저는 뭐 내년에 뭐 파월 의장이 뭐 한마디 때문에 어제는 장이 또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은 또 경계 심리 때문에 또 급락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네. 아직도 ETF를 통해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 나는 캐시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번째 타이거 CD 금리 투자 저거 네. 단기 금리라면서요. 그러니까 CD 금리는 CD 금리는 91일물 90일짜리. 91일물 양도성 예금 증서가 C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는 거고 또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약간 금리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밑에 있는 KUFR은 CD 금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조작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그 무위험 이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네. 그러면 CD 금리 90일짜리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상장 4월부터 보면은 4월 그 26일 날 KOFR이 상장했는데 1.4% 정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달에 1.4%니까 그냥 정책 금리,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최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종의 그거네요. 옛날 이렇게 MMF? MMF 자금처럼. 예, 맞습니다. MMF. 음, 네. 근데 MMF 자금이 이제 MMF도 보통 장부가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MMF도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아무리 초단기 금리라고 하더라도 시가 평가를 때려버리면 금리가 그래도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상품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연금 계좌에서 현금 두느니 그냥 하루라도 이자 받으려면 요 ETF를 좀 사두는 게 하루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같으면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지수 10% 올랐으면 내가 산 ETF도 10% 오르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
점이고요. 지수 빠지면 네. 손실 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네. 인버스 그리고 선물 다 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200이 이것 때문에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선물과 ETF를 이용한 뭐 LP, 차익거래, 마켓 메이킹 이런 것들도 숨겨져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종목 저 종목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네. 이 채널 저 채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쫓아가면서 투자를 해봐도 시원찮고 그런데 장이 오를 것 같기는 하고 아니면 한동안은 장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차라리 저렇게 지수 추종하는 ETF로 그냥 해도 그게 속이 편하겠네요. 그게 가장 스탠다드라고 스탠다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ETF는 분산 투자, 200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요. 그렇겠죠. 네, 삼성전자 비중이 그래도 3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시장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기 불편할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네. 4등이 혹시 소장님 보셨나요? 와 차이나 전기차. 네. 오. 논리는 간단합니다. 논리는 뭐냐면요. 그 승희 앵커님 항상 저희가 이 네. 상품을 세일즈할 때, 네. 마케팅할 때 가장 잘 네. 써먹는 게 네. 중국 사람들이 참치 먹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씻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톡스 마시기 굉장한 시작했어요. 어필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럼 참치가 올라가거든요. 이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도 많고. 또 공산주의다 보니까 규제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야, 앞으로 내연기관차 타지 마! 라고 얘기해 버리면 바로 이제 차이나 전기차. 예, 그런 맥락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분석할 때는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라든지 뭐 그리고 내연기관을 언제까지 탈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대 성에는 내연기관차가 못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4대 성에는 그 전기차 비중 EV라고 그러는데 친환경차 비중이 얼마 이상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도 굉장히 잘 됐던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위도 있고 또 그 전기차 시장이 또 지금이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화랑인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한때는 얘가 2등까지 했었어요. 아, 그 네, 정도였어요?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얘가 네. 시가총액 순위가 2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타이거 CD 금리와 코덱스 KFR이 치고 올라오면서 밀린 거니까 결국 이것만 보시더라도 ETF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채권, 좀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동성, 고변동성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차이나 전기차가 밀렸으니까 지금 테마, 차이나 테마 이런 것들은 약간 시들하구나라는 것도 이 순위를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보통 ETF는 좀 테마, 니치 마켓 그리고 좀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로 올해 나온 ETF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방산도 있고요. 어. K-팝도 있고요. 뭐 웹툰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 다 ETF로 나와 있고 ETF는 아닌데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 ETN도 나왔어요. 네. 사조산 아니 뭐 하림 뭐 마니컴 이런 거 들어가. 치킨. 예. 그 정도로 이제는 ETF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릇이 됐어요. 그릇. 옛날에는 붕어빵 틀처럼 그냥 반죽 넣고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릇처럼 돼서 여기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까지 나왔어요. 단일 종목에 ETF. 대한 ETF도 단일 종목 ETF면 그냥 종목이랑 뭐가 달라요? 종목 투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테슬라 1.5배 레버리지 ETF. 아. 테슬라 0.75배 레버리지 ETF. 그렇군요. 예, 물론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않았는데 네. 결국은 주식과 ETF의 간극이 점점 좁혀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긴 한데 최근에 공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모펀드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저도 뭐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한국에서도
펀드를 ETF로 바꾸는 그런 컨버전도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 본부장님. 네. 우리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채팅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수표현자님, 인기 있을 때 상품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가면 그 상품에 들어가면 통수 맞는 ETF가 돼버렸지. 자, 그다음에 오늘 밤 축구지면 치킨 ETF도 끝. 그리고 ETF 또 수엔수님은 ETF 상품이 너무 남발돼서 시장 왜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어떤 네. 시각들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아유,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삼성자산운용 작년 6월에 왔는데 그때 처음 만들었던 게 웹툰 앤 드라마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네. ETF들을 제가 조인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시청자분들한테 저희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ETF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통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3개월에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보지만 저희는 최소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상장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펀드처럼 그 약관 심사받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거래소에 ETF 상장팀이라는 팀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상장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타임렉이에요. 지금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 항상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럴 수는 없을까요? 6개월 뒤를 미리 예측을 해서. 네, 그러면은 네. ETF 안 하고 그냥 제가 매매하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그 금융 소비자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좀 잘 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삼성자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인덱싱 방금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치킨 관련된 주식으로 인덱스를 만들고 싶어. 네가 머신러닝을 돌리든지 텍스트 마이닝을 하든지 AI를 이용해서 치킨과 관련된 종목을 뽑아주면 그걸로 인덱스를 커스텀해서 나한테 제공을 해줘. 이게 바로 다이렉트 인덱싱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찾아보시면 KB자산운용이 다이렉트 인덱싱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아마 그게 방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불만을 가졌던 나오면 꼭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뭐 내년 정도 돼서 그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그 사업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종의 커스텀화된 ETF 시장도 곧 열릴 거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열릴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날림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그 시장 방향성, 그러니까 ETF의 방향성은 그냥 슈퍼마켓이에요. 투자자가 원하는 건 다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된다, 이게 된다, 이게 된다. 아유, 그렇게 되는 것만 찍어내면 좋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승희 앵커님도 그렇고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아이디어 또 투자들이 원하는 그런 ETF들은 다 만들어 놔서 투자들은 그 ETF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ETF 사업자들의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약간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야, 되는 것만 찝어줘. 되는 것만 찝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네. 애널리스트 거의 20년 했는데 아직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들을 칩처럼 아니면은 그냥 툴처럼 찍어내고 부품처럼 찍어내서 이 부품을 가지고 잘 조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우리 그 어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이제 골라서 하실 수 있는 슈퍼마켓을 네,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라는 설명 이후에 바로 또 드려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채팅창에서 수표현자님은 인기 있는 것을 ETF 만들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얻는 ETF가 나오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어우, 굉장히 네. 저의 비기를 또 내년에 네.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항상 우리 이런 게 무슨 비기 소개 예, 타임이 예, 되고 예, 있네요, 예, 점점. 아니, 네. 근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산 배분을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었고 자산 배분은 다양한 자산군을 포트폴리오로 짜서 서로 간의 그 상관계수를 좀 낮춰서 서로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을 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상적인 자산 배분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테마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펀더멘탈에 그 근거한 그런 형태의 ETF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네네.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혹시 소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베타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마트 베타. 스마트 베타?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밸류, 뭐 퀄러티 이런 팩터들에 근간한 퀀트에 근간한 네. 예, 팩터 모델을 스마트 베타라고 불리는데 네. 그런 것들도 예전에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아마 그래서 ETF 이름에 뭐 밸류니 퀄러티니 뭐 모멘텀이 이런 게 들어간 ETF들이 바로 그런 속성이고요. 그리고 섹터 ETF들이 있어요. 섹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형화된 툴에 의해서 테마들을 끊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테마가 바로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스마트 베타나 아니면 섹터처럼 좀 휘발성이 없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한번 각광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다음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한 번만 더 장표를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장표 보시면은 혹시 두 번째 글자에 합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혹시 요거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아시면 큰일 나요. 아시면 제가 할 게 없거든요. 저 알아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네. KOFR 금리 액티브라는 말이 또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합성이란 말과 액티브 그리고 또 아마 ETF를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차이나 전기차 혹시 그 뒤에 있는 단어 혹시 셀렉티브? 네, 이런 것도 많이 헷갈리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솔렉티브부터 설명드리면 ETF 네이밍하는 방법은 그 마치 우리 그 야구단 네이밍 하는 것처럼 야구단이 보통 그 스폰서하는 기업의 이름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 이런 식으로 붙지 않습니까? 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 스폰서하는 기업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목적어는 이 ETF가 내포하고 있는 투자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단어는 이 그 목적하고 있는 투자처를 지수화한 지수회사 이름입니다. 지수 회사? 네, 인덱스 프로바이더. 음. 모든 ETF는 아직까지는 그 추종하는 인덱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끝에 들어가는 솔렉티브 그리고 타이거 CD 금리 뒤에 들어가 있는 키스 다 지수 만드는 회사예요. 회사 그래요? 이름. 만약에 FN 가이드다. 그럼 뒤에 FN이 붙고요. NH증권 인덱스 개발팀이다. 그러면 iSelect가 붙고요. 그리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다. 그러면 S&P가 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로봇 테마 ETF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들어가요? 이거 누구나 다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대답드리냐면 이 로봇 테마 ETF는 iSelect라는 지수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미 종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대로 복제하진 않지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ETF 물론 이 ETF 운용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친절하게 종목 다 나오지만 이거는 뭐 채권이니까 종목까지는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특정 테마다 아니면 특정 컨셉이다. 이럴 때는 그 회사, 그 인덱스 프로바이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치킨 ETN, FN 가이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ETF가 상장하기 전에 미리 인덱스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ETF가 상장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인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합성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장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합성 ETF는 말 그대로 합성 ETF에 반대되는 개념은 실물 ETF예요. 실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소장님이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이상 가면 6만 원 이상 간 거 내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6만 원 이하 가면 소장님이 저한테 주는 계약. 이걸 일종의 스왑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소장님은 저 입장에서는 올라간 만큼 소장님한테 이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득 난 만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물 복제 방식.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안 들고 있고, 아예 들고 있는 척 하자. 네, 그냥 서로 수익률만 주고받자. 이게 합성 계약. 대신에 근데 제가 도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10,000원, 20,000원 내기를 했으면 도망칠 리 없겠지만 제가 뭐 한 1억, 2억짜리 야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 되면은 내가 올라간 만큼 줄게. 그러면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 계약 맺어. 대신에 담보 맡겨. 네, 이게 자금 공여형. 자금 공여형. 네. 음. 아 어렵다. 네. 결국은 이런 합성 ETF들은 주로 그 실물 복제의 난이도가 높은 옛날로 따지면은 중국 A주. 네. 중국 A주가 우리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나요? 옛날에? QP 받아야 되고 또 QP 한도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가 힘들 그런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합성으로 만들 게 옛날로 따지면 원유. 원유 같은 경우 실물로 내가 원유를 드럼통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물로 만들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합성 ETF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63개 합성 ETF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CD 금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KOFR 금리 이것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성 방식. 야 CD 금리를 기준으로 너랑 나랑 수익률 주고받자. 그래서 이제 합성 방식을 쓰고 있다. 네. 그리고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뭐 누가 더 나은지 나쁜지는 없어요. 합성 방식이 좋아요, 실물 방식이 좋아요. 누가 더 좋은지 나쁜지는 없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일부러 장표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우정님이 합성 ETF도 배당 잘 주나요? 이러시는데요. 근데 합성 ETF는 보통 네. 저랑 계약을 맺은 거니까 네. 배당을 주게 되면 또 계약을 깨고 배당 주고 또 계약을 맺고 일종의 수합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배당을 모았다가 줘요. 아 모았다가. 네네네. 모았다가 계약에 녹여서 내가 10,000원 줘야 되는데 만약 6만 원 이상 되면 제가 소장님한테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배당이 100원이 나왔다. 그럼 6만 100원을 드리면 되죠.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았다가 언제? 1년에 한 번 아, 주든지 1년에 아니면 아예 그 계약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아마 눈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아하. 네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와서 순간 당황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세상이 투자 상품도 좀 더 다양해지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아파트 ETF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파트 와인 ETF 요? ETF. 와인 가격과 연동되는 ETF. 근데 그런 것들은 와인 실물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실물을 자유롭게 사고 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은 합성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 와인 만드는 회사로 ETF를 만들었다. 그러면 와인 만드는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실물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어떤가요? ETF의 세계가 생각보다 좀 오묘하지 않나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제 친구 중에서도 네. 이제 ETF에 관심 많은 친구가 네. 보통은 남편이랑 나랑 노후 대비를 위해서 ETF에 넣고 네. 있어라고 네, 네, 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다들 연금에 활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연금을 위해서 ETF 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ETF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도 많이 하셔서 예.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한 네. ETF를 고를 때는 구성 종목을 어떻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팁은 주실 네네. 수 그래서 제가 있을까요? 또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장표 화면 잠깐 네. 띄워주시면. 항상 미리 준비하시는군요. 예, 저는 뭐 질문 항상 드리기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저는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예, 한 놈만 패라. 연금인데 한 놈만 패라. 요즘은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경제신문에서 11월 29일 날 기사가 나온 거고요. 제목만 제가 따온 거고요. 애플 등 똘똘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품 쏟아진다. 이 정도까지 진화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래 ETF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우리가 주식을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그 법률 용어로는. 그리고 네. 채권은 채무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10종목 이상이었었어요. 네. 이게 룰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분증권 10종목, 채무증권 10종목 아니면 그냥 지분증권 10종목. 그래서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 개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싶어. 나는 테슬라 하나만 갖고 싶어. 근데 ETF는 10종목 이상을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갖고 싶지 않은 종목도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 10월자로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해 10월이요? 네네네. 네. 지분증권, 채무증권 할 것 없이 그냥 증권 10개. 증권 10개? 네. 주식 1개에 채권 9개. 여태까지는 주식은 지분증권이니까 주식 1개가 될 수가 없죠. 무조건 10종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번에 룰이 바뀐 건데요. 증권 10개로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목 1개를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우는 그런 ETF가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금에 한 놈만 패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자, 화면 그러면 보시면 굳이 네. ETF 들 거 있나? 내가 애플이 좋아 보이면 애플 사면 되지. 연금 계좌에서는 애플을 못 사죠. 연금 계좌? 네. 연금 계좌에서는 주식 매매가 안 되죠. 그런데 ETF는 네, ETF는 됩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이 나온 거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분들처럼 그냥 내가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나는 이제 한 종목 또는 뭐 많아봤자 두세 종목 정도로만 주식은 들고 있고 나머지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참고로 네. 이런 채권 혼합형은 3대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식 30에 채권 70. 아, 네, 네. 네네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삼성자산은 삼성전자 채권 혼합, 삼성전자 30% 나머지 채권. 그리고 미래에셋은 테슬라. 역시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채권 혼합. 좋아하면 뭐야? 쥐 터졌는데. 그래도 뭐 언젠가는 또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강한 종목이고 실제로 아니 그런 믿음을 갖다 이용해갖고 네. 돈 남은가 그 캐시 오든가 그 누리면 네. 돈만 들어오면 무슨 뭐 아크 이노베이션부터 해갖고 펀드는 막 만들어대는데 이 펀드는 무슨 뭐 성장주에 이 펀드는 무슨 뭐 우주 항공에 이 펀드는 바이오에 제목만 그려놓고 여기도 테슬라 들어가 있고 저기도 테슬라 들어가 있고 네. 그걸 어떻게 아니 창규 형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까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음. 늘 ETF 투자할 때 아니면 저도 뭐 타 채널에서 많이 방송해서 ETF 얘기를 많이 하는데 PDF라고 부르거든요. PDF? 네. 포트폴리오 데포지 파일이라고 불리우는데 PDF는 방금 저게 PDF 파일 아닌가? 아유. 문서 열 때? 맞죠, 맞죠. sorry. 예, 죄송합니다. ETF가 들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네, PDF라고 네. 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아요. 항상 ETF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그 ETF가 뭘 들고 있는지를 뜯어봐야 된다는 게 구성종목들? 저의 네. 첫 번째 ETF 시장을 바라보는 충고고요. 두 번째 충고는 뭐냐면 ETF를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네. 메타버스다.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냥 메타버스 ETF 몇 개 서칭해가지고 그 ETF가 무슨 종목 담고 있는지 어떤 컨셉으로 종목을 뽑았는지를 참고하시라고 참고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메타버스 ETF를 왜 하시냐고. 네. 메타버스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대충 설명하고 듣는 사람도 주섬주섬 뭐 대충 그런 건가 보다. 이러면서 뭔 놈의 ETF가 나오고 그거다가 잘 모르면서 돈 박았다가 이렇게 쳐물리고 이러냐고. 네. 아 진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네네네. 네. 뭐 물론 저도 충분히 그리고 저것도 한번 여쭤봅시다. 총 보수가 연 0.25% 같으면은 1억 해놓으면 보자. 1억 1,000만 100만. 1년에 25만을 갖다가 이제 보수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25만 원이 아니고 연 0.07 삼성자산운용 같으면 저거는 7만 원만 줘도 되고 7BP. 예, 맞습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총 보수가 높은 데는 뭐 그만큼 더 확실하게 돈 벌게 해주는 데인가?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보시면은 보수가 낮은 건 한국 종목으로 구성됐을 때는 보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한국 종목? 네네네. 예. 네, 삼성전자랑 채권 혼합이니까 한국 종목이니까 그런 거고요. 테슬라나 그 보수가 25p 넘는 것은 미국 탑 5거든요. 한국 예. 게 아니라 예. 미국의 탑 5 뭐 F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거랑 미국 거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 업계에서는 7BP 저는 제가 이제 ETF 쪽에 몸담아서 일하고 있지만 7BP면은
솔직히 남는 거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 인건비도 안 나올걸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뭐 방금 이 소장님께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거예요. 저도 테슬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또 탑3라고 했으니까 삼성그룹 탑3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 역시 우리나라에서 믿을 거는 삼성그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투에서는 엔비디아 역시 이런 이런 환경에서는 반도체 쪽이 최고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줘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어떤 게 정답일지 모르고 그리고 네. 가급적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10종목 이상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압축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많아봤자 5종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툴이 생긴 거니까 좀 다양한 상품을 또 제공해 주시면 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투자 철학이 틀리고 투자의 호흡이 틀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수 낮은 겁니다. 네네네. 연 0.07%는 낮긴 낮네. 네네네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 중에서 한번 샘플로 삼성전자랑 채권 혼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샘플을 좀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자 30 그리고 국고채 70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국고채 최근에 또 채권 투자하시는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네. 국고채를 70% 담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져 준다면 그리고 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위험자산 쪽으로 또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저한테 뭐 내년 시장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올해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리버전 관점에서 올해 안 좋았던 게 내년에 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내년에는 주식과 채권을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 배분형 상품이 내년에는 좀 우리의 버팀목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연금 계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연금 계좌는 ETF나 펀드나 예금이나 채권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R 주식은 특히 해외 주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이제 ETF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DC 계좌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고요. 예.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노후 자산이니까 100% 위험 자산으로 담아버리면 노후가 좀 위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30% 담고 채권을 70% 담으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채권 혼합형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자산 70% 뺀 나머지 30%에도 이런 삼성전자 채권 혼합 이런 건 담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상품을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제 네. 이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ETF라는 비크를 통해서 이제 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노후 관리라든지 뭐 그리고 또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들한테는 사실 번거롭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채권 시장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그 규모 가지고 그래도 채권에 좀 담으려면은 뭐 ETF를 갖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야 채권 한 70% 담았던 채권이 안전자산인 채권이 그리고 픽스드 인컴이 7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라 하면은 진짜 그 한 30% 담겨져 있는 주식이 엄청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채권도 좀 많이 빠졌죠. 채권도 하기야 원래 금리가 올랐으니. 네. 뭐 근데 참 상품이 아무리 이렇게 참 스마트하게 설계돼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홀짝 게임이야. 오를까 내릴까.
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주가가 네네.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참 그거는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테마에 집중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 작년은 장도 좋았고, 뭐 메타버스처럼 뭐 모호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네, 4차 산업혁명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테마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테마보다는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안전성 중심으로 집중을 했고, 특히 개인들이 또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영역을 ETF라는 그릇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했고요. 그래서 만기 매칭형 ETF가 나왔어요. 만기 매칭이요. 만기 매칭형 ETF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죠.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네. 그 이해를 하실까.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보다 이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셔서 네. 네, 알려드리자면 네. 네. 자, 이거 아마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채권 그 국고채 3년 ETF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3년 언저리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계속 3년을 롤오버해요. 롤오버. 네. 그러니까 3년이 지난다고 해도 네, 네, 네. 보통 우리가 채권 3년짜리 채권 그러면 3년 지나면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 채권 ETF는 만기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듀레이션을 3년을 맞춰 놓는 겁니다. 어허. 이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면 3년이니까 그 자본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때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자는 받았더라도 쿠폰은 받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기존의 채권 ETF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채권 만기가 있는 ETF. 그래서 그냥 우리가 채권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채권 ETF가 만기 매칭형 채권 ETF입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네. 제가 제목을 아까 그 개별 종목 그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표만 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렵네요. 23-12 승희 앵커님 23-12는 뭘까요? 23-12 전혀 네. 모르겠는데요. 2023년 12월 만기라는 겁니다. 엄청 쉬운 거였네. 네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은행채를 20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은행채를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ETF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ETF라면 그때 당시에 금리 상황에 따라서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얘는 2023년 12월까지 들고 있으면 만기가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상장 네. 폐지가 되고 그때까지의 이자 그리고 그 만기 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삼성자산은 은행채와 국고채를 23-10이니까 1년짜리 만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타이거, 미래자산은 23-10이니까 똑같이 1년인데 국공채로 만들었고 국공채라는 것은 아마 특수공사 뭐 철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이라고 넣는데 국공채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4-10이니까 지금 그 22년 12월이니까 만기가 2년 조금 안 되는 회사채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23-11이니까 만기 1년짜리 회사채, 25-11이니까 만기 3년짜리 회사채.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32-10이니까 만기가 10년인 국공채로 만기 매칭형 ETF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는 만기가 있는 ETF는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 10종목 그거랑 함께 이번에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도 나오게 됐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그냥 채권 사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제 채권 사는 거랑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채권을 만약에 샀으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좋겠지만은 그 전에 팔아야 될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채권 팔아 보셨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호가도 굉장히 갭이 많이 나고. 근데 얘는 상장된 ETF니까 팔기가 쉬운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 부분도 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뭐 만기가 1년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100bp 올랐어요 금리가. 그러면 얘도 손실 나거든요. 그렇죠. 얘도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사면은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야,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금리가 완전 막 급등을 하고 채권 시장에 뭐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야, 뭐 경기도 안 좋다는데 금리가 마냥 오르기만 할 수 있겠어? 또 이 사람 저 사람들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연준도 뭐 피봇이 뭐 가까워지네, 뭐 인플레도 정점인, 이제 뭐 금리 이제 더 오르겠어, 내릴 일 있지 않아? 그런데 채권을 사고 싶은데 막상 개인 입장에서 그렇죠. 마땅한 어떤 접근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차원일 때는 저렇게 말씀하신 저런 ETF로 늘 주식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몇 개라고 하셨어요? 지금 8개 나왔습니다. 아니 삼성자산 운영만 올해 한 23개를 했고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ETF가 한 600개 된다 하셨나? 660개 정도 됩니다. 그걸 갖다 일일이 다 하면 그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네. 이제 그런 쪽으로 ETF에 대해서 이제 ETF가 딴 거 있습니까? 진짜 저 보수 보면은 뭐 세게 받는 회사는 늘 세게 받더라만 뭐 0.05나 0.07 보면은 진짜 안습이네. 진짜 저 구두 뒤축 값이 나올까 싶네. 저 얼마나 저 만들라고 뛰댕기고 그거 하고 할 텐데. 네네네. 아, 신기해요. 증권사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아? 자산 운용사는. 증권사들은 네. 고객들 뭐 계좌 여세요. 우리는 그냥 뭐 수수료 안 받습니다. 막 네. 하세요 하는데 땅 파서 장사하나? 어떻게 뭐로 남기나? 실은 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햄버거집 가면은 단품으로 많이 드시나요? 세트로 많이 드시나요? 전 단품이요. 세트. 이렇게 당연하게 답변을 하는데 전혀 네. 반대인데. 단품 갖고는 배가 허전해서. 네,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세트입니다. 세트 메뉴로 그 만들어서 방향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좀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요런 하나의 칩을 접옷으로 내고 그거를 묶어서 세트 메뉴로 만들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는 주식은 뭐 전체 자산의 30%, 채권은 뭐 국고채 중심으로 30%, 뭐 이렇게 자신들의 니즈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EMP, ETF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아마 뭐 조만간 뭐 저도 빨리 오리라 생각하는데 뭐 저도 그런 EMP 모델을 좀 사람들이 사는 이제 단품을 사는 시기는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것 같고 또 방금도 소장님께서도 단품을 샀을 때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아크 언니가 그 캐시우드 언니가 만든 그런 상품들도 결국 뜯어봤더니 그놈이더라. 그게 단품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EMP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 본부장님 끝에 슬라이드 2개 요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네네네. 와, 오랜만에 듣는다. 삼성증권 정균 애널리스트. 네. 오, 정균 애널리스트. 네. 살아있네. 자, 여기까지가 네. 제가 ETF 쪽에서 드린 말씀이고 네네. ETF는 올해는 철저하게 방어 중심으로 갔다. 이게 방어 중심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ETF 업계에서는 지금 연금 계좌를 겨냥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다. 단일 종목을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만든 단일 종목 채권형 ETF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만기까지 쿠폰과 원금을 돌려주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그냥 연금이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고객들을 겨냥한 거고 실제로 시가총액 2등도 채권, 3등도 초단기 채권이니까 ETF 업계에서는 아직은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진격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좀 방어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12월 만기 뭐 제가 이제 커버하는 부분도 12월 만기 관련된 부분인데 네. 12월 만기도 저는 그렇게 녹록하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이맘때쯤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연말 배당이 얼마나 커질까였어요. 아하. 연말 배당이 얼마나 커질까. 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커질까입니다. 커질까. 참고로 배당은 3월 주총에서 확정해요. 네. 지금 이 시기에는 삼성전자가 얼마 배당을 줄지 포스코가 얼마 배당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계속 커왔고 예. 매출액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우대 정책이 생기면서 배당은 항상 늘려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의 반대급부라고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았고 누구보다 배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배당으로 바스켓을 짜고 배당주로 바스켓을 짜고 선물을 매도하면 배당이 늘어나는 만큼을 꽁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꽁으로란 표현 써서 죄송하고 공짜로? 거저. 죄송합니다. 제가 버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맘때는 얼마나 배당이 늘어날까? 배당이 늘어나는 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고 산타랠리가 벌어질 거고 연말 프로그램 매수 장세가 벌어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배당을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서 삼성증권 정균 애널리스트님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삼성전자 20년 말 1932원 이때 특별 배당 때렸습니다. 네. 예. 자, 잠깐만 언제? 20년 말. 2020년 말에요. 아래쪽에 저 주석단 쪽에 네네네네네. 20년 말에 1932원?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분기 네. 배당을 하고 있었고 2020년 말에 연말 특별 배당을 때리면서 연말에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특별 배당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특별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 비중이 크니까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제발 네네네. 죄송해요. 주주시라고. 잠깐 티내봤어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특별 배당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게 2020년 말에 150원 배당을 했었고 2021년 작년 말에 53원 배당을 했었는데 과연 카카오가 올해 배당을 늘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게 이제 여태까지 바이오 주식들은 배당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예.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주식이 2020년에는 무배당을 했었는데 작년에 750원 배당했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4번에 있는 한국전력이에요. 한전. 한국전력이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배당을 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을 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잠깐만, 저 고려아연은 뭐 2만 원씩이나 줬네. 예, 고려아연 풍산 같은 게 한국판 배당 귀족이라고 꼽히는 종목이에요. 배당 귀족. 네. 예, 어. 참고로 배당 귀족이란 용어는 올해 굉장히 핫했던 용어인데 미국 배당 용어예요. 귀족.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에요.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한 기업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배당 귀족이란 이름을 단 펀드, 배당 귀족이란 이름을 단 ETF가 굉장히 많이 그 나왔어요. 배당을 계속 매년 늘려온 기업은 네. 뭐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쭈르륵 순위별로? 그렇게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배당 귀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회사의 배당 실적을 알 수는 없겠지만 배당 귀족 관련된 ETF가 있으니까 그 ETF의 PDF를 뜯어보면은 어떤 종목이 배당 귀족에 부합하는지 알 수 그렇게 있고. 역으로 들어가는 예, 방법이 그래서 제가 있겠네요, 최근에 분석할 공부하고 때. 있는 네. 게 한국판 배당 귀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네.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종목이 고려아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연말 다음 주 만기일인데 딴 거 볼 거 없어요. 배당이 늘어날 것 같냐? 줄어들 것 같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배당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배당 늘어나는 걸 노리고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됐던 한국계 자금이 됐던 한국계 자금이 들어올 됐건 거예요. 들어온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배당 얘기를 좀 길게 한 거고 다음 장도 배당 얘기를 할 건데 과거에는 12월 연말 배당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은행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SK 하이닉스도 분기 배당, KB금융지주 은행 주니까 분기 배당, SK텔레콤도 분기 배당, K카도 분기 배당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면서 연말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미 배당을 먼저 다른 분기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정균 애널리스트님께서 계산한 배당 수익률이나 이걸 통해서 계산한 스프레드 내년 3월물 선물 3월물과 12월물 간의 가격 괴리를 보면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아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최근에 뉴스긴 하지만 은행주의 또 배당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은행주는 올해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주가 과연 배당을 늘릴까? 뭐 이런 것들도 키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히 또 증권주. 근데 이거 다음 주 그러면 옵션 만기일 전에 배당 늘릴지 안 늘릴지 우리가 확인이 되나요? 확인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또 겐또네. 또 찍어야 되네. 아무래도 그 배당을 예측할 때는 그 회사의 매출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늘어난 속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복합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배당이 재미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배당 수익률보다 조달 금리가 더 높아요. 조달 금리가 더 높아요. 조달금리. 그러니까 기회비용. 아. 내가 배당 투자했을 때 그 돈이 내 돈이면 기회비용이 없겠지만 그 돈을 빌려서 배당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빌려서 배당 투자하려면 빌린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지 배당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조달금리, 시장금리가 쌌고 배당 수익률이 그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해도 남는 게 있었다는 얘기지만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분기 배당의 활성화, 그리고 또 뭐 뭐 삼성전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은행주가 과연 고배당을 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배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올해는 그렇게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요인이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다음 주 12월 만기는 그냥 밋밋하거나 좀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의견입니다. 네. 밋밋하다. 네. 그 대목에서 그럼 이것만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과거에 네. 파생 많이 보셨잖아. 네. 그때하고 요즘 또 시장 또 분위기가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네. 우리 지금 시장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이 그거예요. 이 파생 갖고 하도 이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대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장이 그저께처럼 파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폭등을 했어요. 네. 폭등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네. 얼마나 좋았으면 2,500도 열고 환율도 1,300을 깨고 밑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또 목요일이었는지 네. 기어이 그 눌러 가지고 그냥 2,500 밑으로 질질 흘러내리고 뭐 한 7포인트 오르고 끝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얘들이 그 다음날 뭐 바로 그냥 미국장이 빠질 거 알았으라기보다도 네. 그날 아침부터 보니까 개인들은 막 미국도 올랐고 파월도 뭐 달달하게 얘기한다고 콜 막 사고 푹 팔더라고. 근데 외국인들도 거꾸로고. 그리고 미국 가는 쪽을 실컷 맞춰봐야 네. 외국인들 포지션하고 개인들이 반대면 개인들이 맨날 털린단 말이야. 이 패배의식. 이건 패배의식이에요?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진짜 나타나고 있는 팩트예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증명할 수 네. 있는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는 아마 거래소 정도가 계좌 깔 수 있으니까 거래소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네. 내용인데 네, 네. 저는 그거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모론. 어차피 이 바닥은 특히 파생은 제로섬이거든요. 누군가가 주식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주식은 제로섬이 아닌데 파생은 매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제로섬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상대편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반대로 네.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또 그 인지의 편향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또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그 방향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항상 손해 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근데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봤을 때는 모른 척하고. 예. 왜냐하면 이득을 봤으니까 그때는 외국인 손해 봤겠네. 아유 불쌍한 외국인들 용용 죽겠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 상의 이득을 봤을 때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고.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과거에 만기날 보면은 아무래도 자본력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승률은 외국인들이 높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파생 상품 규제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옛날에 도이치증권 사태 기억나시죠? 11.12. 예.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거든요. 이번만 먹고 끝낼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막 땡겨놓고 확 밀어버린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도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접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뭐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약간의 뭐 좀 너무 음모론적인 그 내용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음모론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좌우지간 막 비유하자면은 막 딱 고스톱 12판 1년 치는데 네. 내가 먹었던 기억은 광삼점하고 홍단 한 번 나가고 한 2번 먹은 기억밖에 없고 네. 특히 막 매번 터지는데 특히 9월, 11월, 비월, 네. 똥월, 비월 이럴 때 폭탄에 뭐 따따부 쥐 터진 기억밖에 없어갖고 나 특히 다른 날 말고 3, 6, 9, 12 원래 뭐 한 따까리 되게 한 번 없었는데 다음 주는 진짜 한 따까리 할라나 걱정이 되네.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네네네. 의외로 또 밋밋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때 한번 그리고- 연락을 드려봐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12월 만기는 아마 계절적으로 보시면 12월 만기는 여태까지는 뭐 배당이라는 미들맨이 있었기 때문에 미들맨. 그냥 한쪽 방향으로 세게 못 밉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은행들이 또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은행 배당 자제할 필요 없어라고 또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은행주가 또 고배당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걸 노리고 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저는 그래서 밋밋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클리 옵션도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 바닥에 제가 아까 이제 개인들이 피를 본다 이런 말씀 네. 하셨던 것처럼 제 주변에도 파생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음. 많이 떠났어요 업계를. 음.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규제도 세고 증거금도 세기 때문에 다 떠난 거거든요. 최근에 위클리 옵션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다. 누가? 그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더들이? 예, 그나마 살아남은 트레이더들이 위클리 옵션 포지션 매매를 통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살짝 팁을 주셔가지고 뭐 다음번에 출연하게 되면 위클리 옵션을 한번 좋습니다. 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인 인포맥스 라이브 채팅창에서는 대세는 위클리 옵션 없애자가 대세고 우리 지금도 뭐 한 저기 2,300명 가까이 계시지만 제가 짐작컨대 여기 한 서너 분 계세요. 지금 그 위클리 옵션으로 재미 보시는 분도 계셔. 선수가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밑장 빼기도 가능한 분들. 아하. 아, 저도 그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저는 밑장을 못 빼서 ETF로 도망쳤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네. 모처럼 나와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유쾌하시고 네. 그래요. 참 좋은 상품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들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네. 저도 꼭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노후를 ETF와 함께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불태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